자, 이제 교재 654페이지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과세권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취득한 자도 양수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비과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의 첫 번째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누군가 파산 신청을 하면요, 법원이 관리하게 돼서 법원이 채무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다 관장하고 이걸 매각해서 남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과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옆에서 뽀찌 달라는 거랑 똑같죠? 야, 가져와. 내가 가져와. 뭐 하우스 차리고 야, 좀 나도 좀 가져와.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 파산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아예 이제 무능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일반적인 생각. 사실 돈 안 갚는 놈도 문제지만 빌려준 놈도 문제죠.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걸로 끝내자 이건데 거기에다 대고 중간에 국가가 손을 댄다는 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비과세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만 돼요. 자기 혼자 나 파산이야 이러면서 팔는데 그건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이거 법원이 관장해서 판사님이 막 매각할 때 그때만 비과세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의 소속 재산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거는요, 이게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거예요. 교환한다는 건 바꾼다는 거고 농지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합한다는 건 일부만 교환하는 걸 분합한다고 해요. 그때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하는 거예요. 농지의 효율성을 지금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농민들이 둘이서 서로 쇼부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관장하는 경우만 얘기를 하는데 교재 잠깐만 볼게요. 저 뒤로 가서 66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교환이나 분합의 이유가 암기할 건 없고요. 1번부터 4번을 딱 보니까 요건이 있는 거죠. 요건이 있어요. 그 교환의 요건. 근데 제촌 자경이라는 게 가장 큰 건데 3년 이상 했던 애들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인데 그 경우는 비과세한다 이거예요. 대신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쌍방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쌍방 토지의 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의 교환 같은 걸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울 거 하나도 없고요. 이제 앞으로 와보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남은 건 뭐냐면 우리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이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볼게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654부터 시작해서 쭉 가봐요. 쭉쭉 넘겨봐요. 쭉쭉. 665까지 가죠. 뭐 이 비과세인데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인생의 팁으로 알려드려요. 양도소득이 이제 세무사분들이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양도소득 신고를 가끔 하는데요. 저는 일단 주택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수수료가 20만 원, 30만 원이야.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실수하면은 큰일 나. 이게 어마어마한 규정이 많아. 진짜 너무 복잡할 뿐더러 잘못했을 때 여파가 너무 커요. 지금 국세청에 걸려있는 대형 사건 2개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옥탑방이 있는데 옥탑방을 자기가 잘 모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봤던 거야. 이게 다가구 주택이랑 여기 교재에도 안 나오는 거 있어. 3층 이하만 다가구 주택이거든. 5층짜리 건물을 팔았는데 3층이야. 3층까지만 주택이 있어야 돼. 4층 이상 있으면 안 돼. 근데 옥탑방이 있었어. 그러면 한 층이 더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양도세 한 3천만 원 냈는데 국세청에서 이거 발견해서 옥탑방 다 때렸거든 지금. 옛날에 신고한 거. 3천 정도 낸 사람이 세금이 5억으로 늘어나. 대박이죠. 그런 경우 많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 5층짜리 집인데 예를 들어서 3층이었어. 근데 1층, 2층인데 요즘 주택은 잘 되는데 상가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를 개조해서 주택을 바꾼 거야.
그런 경우 다 때려 맞았어, 지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그리고 비과세도 여기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조세특례 제한법에 비과세가 되게 많아요. 나 이제 마포에 살거든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 동네 원주민들이 많아.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 원주민들은 또 특례가 있어. 그리고 그게 미분양주택에서 지금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미분양주택이었거든. MB 정권 때 미분양주택 조세특례 제한법에 특례가 있어가지고 그때 산 사람은 양도세 비과세야. 그런 거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재개발한 거잖아. 그럼 원주민들 원래 취득가액과 중간에 얼마의 취득원가가 각각 뿌려지는지 다 알아야 돼.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거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해. 근데 2, 30만 원 받고 하루 왼종일 공부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 마세요. 건드리지도 마. 다만 이제 겸용주택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한 돈 1,000만 원 받아요. 아까 30억 전에 하면 1,000만 원 정도. 그런 거는 괜찮아. 해도 돼. 해도 돼. 그런 거 조금 복잡해. 그래서 엑셀로 막 돌려서 막 하는데 예, 경험이 좀 많으면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납세자랑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옛날 확인할 거 되게 많고 복잡해요. 그죠? 그리고 홈택스가 좀 잘 돼 있어. 홈택스에 넣어서 이제 다시 검증해보고 내가 막 했는데 홈택스에 넣은 거랑 틀려. 처음에 홈택스 의심했는데 홈택스가 늘 맞아. 내가 늘 틀려. 어쨌든 간에 좀 창피한데 늘 걔들이 맞아. 어마어마하게 집단지성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건 해도 되는데 건물 같은 거 몇백억짜리 그런 건 해도 돼. 그런 건 쉬워. 주택은 너무 어려워. 너무. 왜냐면 주택의 요건, 1세대 1주택,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을 때 있는 거 너무 복잡해. 우리나라 세법이 너무 복잡해. 이게 왜 그러냐면 본질이 뭐냐면 한 주택만 비과세 해주기 때문에. 외국의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액 단위야. 2억까지 비과세 이렇게 양도차액에.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깔끔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 주택이 되게 양도차익이 많아. 근데 요 주택을 먼저 2주택이라 양도세를 내. 근데 조그만 주택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랬다가 2주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를 엄청 내. 그럼 어마어마하게 억울하잖아. 실제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나한테 온 할매가 있었는데 할배랑 별거 중이었어. 별거 중. 근데 할배가 연립주택을 산지 몰랐어. 20년 동안 별거 하는데 연락도 안 하는데 1세대 2주택이 된 거야.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팔았는데 양도세 10몇 억이야. 저기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가 되지만 양도세 엄청나게 세이브해 주거든. 그래서 몇 천만 원만 내는 줄 알았는데 몇 억 폭탄이 나온 거야. 군산인가 어딘가 있는 1억짜리 조그만 연립주택 하나 때문에 그 연립주택 팔아도 양도세하고 나 택도 없어. 한 5채 팔아야 돼. 이런 세제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세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공부하셔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너무 복잡한 얘기. 저도 자세히는 하지만 너무 복잡해 지금 상황 법 자체가. 그럼 요건을 보겠어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당시 1주택이었대. 양도 당시. 옛날에 100채 있어도 상관없어. 마지막 주택은 1주택이겠죠? 그럼 괜찮아. 그래서 양도 당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돼. 2년 이상.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서울 등 이렇게 집값 급등하는 지역을 조정지역이라고 불러. 조정지역. 조정지역. 이런 조정지역에 있는 건 거주 요건까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게 계속 양도세 규정이 많이 바뀌었어, 지금. 그래서 언제 이후 취득하는 거 별로 막 바꾸고 그래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요건을 보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 가봅니다. 자, 교재 보시면 654페이지 맨 아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양도. 자, 여러분 주택이라는 건 건물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 토지까지 건물의 부수 토지까지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취지는 밑줄 그어보세요. 주거생활 안정. 그리고 하나만 더 써보세요. 거주 이전의 자유보장. 거주 이전의 자유보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에 샀는데 이게 한 5억쯤 됐어요. 근데 이제 올라서 좋긴 하지만 옆에 이사 가려고 그래. 조금 넓은 집으로. 양도세 내고 나면 화장실은 내게 안 되죠. 그렇죠? 다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제 아는 애가 뭐죠? 저기 서초동에
한강보인 그 집 이름은 갑자기 있어요. 대림 아크로 리버뷰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뭐 한 30억 좀 하대. 밥 먹다가 우리 집 화장실 1억이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대 때려야죠. 어쨌든 간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쨌든 간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냐면 다 못 산다 이거지. 세금 내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니 불로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면 뭘 과세하겠다는 거야.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땀 흘려서 1억을 버내는 세금을 뭐 몇천만 원 내야 되는데 가만히 숨 쉬면서 버내들은 그러면 무주택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예 비과세 안 한 나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 규정 자체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게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문제가 많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그러니까 세대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양도일 현재야. 양도일. 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 늘 문제가 되는 게 양도일 현재만 봐라. 양도일. 과거는 따지지 마라. 국내에 해외 주택 몇 채 있어도 상관없어. 국내 주택만 가지고 보는 거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돼. 보유 기간이. 근데 가로치고 보니까 취득 당시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and 거주도 해야 돼. 실거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았다고. 예를 들면 자기는 집은 강남에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집 살 돈 안 내니까 전세로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는 뭐 하는 거야. 무슨 마포, 용산, 그보다 조금 싼 데는 집을 사둔 거지. 전세. 그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야. 근데 그 집에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도 양도 차이가 생겨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계속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집을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투자해 놓는단 말이야. 그거 방지하겠다는 거지. 너 2년 동안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규정이 어마어마한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제 친구나 이제 동생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게 많이 걸리는 거야. 내가 강남에 집을 하나 사는 거야. 전세 끼고 갭 투자 비슷하게 한 6, 7년 전에 사는 거야. 여기 반포 레미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 한 10억 정도 했었다. 20평 때 10억 좀 안 했어요. 근데 전세가 한 7억, 8억이었다고. 자기 돈 2억 넣고 사는 거야. 그죠? 그리고 자기는 다른 지역에서 뭐 4억짜리, 5억짜리 전세 그거 받은 거 가지고 퉁쳐서 살고 있었어. 집가가 급등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야지만 양도세를 안 내는 거 아니야. 들어가려면 전세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이 없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 전세금을 빼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 이 사람들은 양도세 지금 나온단 말이야. 1세대 1주택이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갈 수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것도 좀 그렇잖아. 나는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뭐야,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저는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택의 범위 그리고 1세대 요건, 1주택의 요건, 2년 이상 보유 요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나눠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주택의 개념과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건 원칙적으로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택은 공부상, 공적 장부, 등기부 등본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상 주거용 용도예요. 사실상 주거 용도면 주택입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실제 사무실로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울역 앞에 있는 거 있어요. 서울역 옆에 있는 거 좀 새로 진 거 한 5, 6년 됐거든. 거기 가면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 절반이고 사무실로 쓰는 사람 절반이야 진짜.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 그럼 요게 주거용인지 사무실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봐봐. 내가 갑인데 그죠? 강남에 집이 한 채 있어. 그죠? 서울역에 오피스텔 있어. 그죠? 자, 이거를 양도하고 싶어. 이거 양도. 1세대 1주택이냐 이거지. 얘가 주택이면 1세대 1주택이 안 되는 거야. 얘가 사무실이면 1세대 1주택인 거야. 즉 이게 주택으로 평가되는지 안 되는지는 케바케지. 자기에게 유리한지는. 지금 얘가 이거 아무것도 없고 이거 양도하려고. 이게 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이게 주택이 아니면 상가면 그냥 세금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케바케인 거예요. 자기가 다른 주택이 지금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을 팔 때인지 이걸 팔 때인지 각각 다 다른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느 상황이 꼭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케바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장하죠. 이런 애들이 제일 많지. 이거 팔았어요. 1세대 1주택이라 주장해. 이거 사무실이에요.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공부상에 또 오피스텔로 돼 있고. 그러면 국세청이 조사합니다. 다 조사해요. 이거 주택인데?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요. 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아닌데 다 알아요. 검침 자료가 나와요. 일단 검침. 한전에. 그러면 주거용이었으면 밤에 전기가 많이 돌아간다고요. 사무실은 밤에 안 돌아가요. 그죠? 딱 검침 자료 보니까 밤에 돌아가는구나. 주택이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쪽에서 주장을 하죠. 아니에요. 사무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밤에 일하는 사무실이에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막 얼굴 막 주장을 해도 이게 다 진실은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어쨌든 사실상 주거용이다라는 거죠. 주택에는 부수토지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5배, 도시지역 10배, 부가가치세법에서 본 것 같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될 거야. 그때까지 공부 안 하실 거죠? 소개만 해드리면 수도권은 3배로 이제 개정될 거야. 소득세법만 언제 이후?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금 몇 년입니까? 19년입니까? 2022년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미안한. 이건 얘기하는 게 예의도 아니네. 예의도 아니야. 자, 어쨌든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가구 주택이야. 세부사항. 그러나 여러분 시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가구 주택이 뭡니까? 여러분 신길동 뭐 이런 데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집이 한 10가구 정도 들어가. 3층짜리 집인데 뭐 방별로 이렇게 있고 1층 지하까지 해서 10몇 채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게 다가구 주택이지.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게 관련 법령이 있어.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3층 이상이면 안 돼. 3층까지만 되는 거야. 3층 초과하면 다가구 주택이 안 돼. 어쨌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이런 거 잘 알려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 배워. 아파트는 5층 이상 뭐 이런 요건들이 다 있어. 건축법에 따라서. 그래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뭐래? 어마어마하네. 하나의 주택 각각을. 그럼 몇 채가 되는 거야? 10채가 되는 거지. 10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집 파는 사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단서 조항이 있는 거지.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지만 않으면 다가구 주택 하나의 매매대로 양도하면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건데 국회의원 분 중에 이용주 국회의원인가요? 있지. 그분이 아파트가 이제 강남 잠시 뭐 한 6채 있었던가 5채 있었던가. 근데 어디 이제 원룸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런 식으로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뭐 12채라고 해봐. 12채. 그래서 우리 법에 따르면 단서 조항이 아니니까 이 사람 몇 채 있는 거야? 18채 있는 거지. 18채.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온 거지. 뭐 국회의원이 18채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SBS인가 MBC인가 어디에서 MBC였던 것 같은데 취재를 갔죠. 이렇게 다주택 가지고 계셔도 됩니까? 다들 거부하는데 그분은 인터뷰 하시더라고. 멋있는 분이죠. 예전에 음주운전 하시고도 음주가 좋지 않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멋있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야. 나에게 지금 18채가 있다고 비난하는 건 온당치 않다. 나는 이거 한 채로 치고 6채이기 때문에 7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을지언정 18채의 비난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감정을 잘 못 읽는 게 아닌가. 도친 개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차피 우리가 보기에는 7채나 18채나 이런데 이분의 주장은 뭐예요? 하나의 매매 단위가 되면 한 채 아니냐. 단서조항을 봐라. 단서조항을. 그래서 보통 하나로 매매할 거 아니야. 하나로. 그렇다면 한 채로 보겠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서울이나 약간 이렇게 주변 지역 보면은 아직도 단독주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아니면 이런 형태의 다가구 주택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든 이것도 다 전제가 뭐야? 다 가구 주택이어야 돼. 다 가구 주택이 아니면 3층 초과 부분 다 작살 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겸용주택의 경우 있죠? 이거는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주택과 상가 같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겸용주택이 큰 이슈가 아닌데 요즘 이슈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아. 연남동 이런 데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뭐 세로숲길 그런 데 들어봤어? 세로숲길 알아? 몰라? 세로숲길 뭐 다양해. 가로수길 옆에 세로숲길, 가로 세로 이러니까 세로숲길 있고 뭐 샤롯대길 뭐 되게 길이 많아요 요즘에. 그런 데들 특징이 뭐야? 겸용주택이야. 1층에 뭐가 있어? 1층에 보통 상가가 있죠. 커피숍, 편의점 이런 거 있어요. 2층에 음식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2층에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3층에 이제 자기가 사는 거지 주택. 강남에도 좀 있어 이런 주택. 이런 거. 그럼 이걸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가로 볼 것이냐. 부가세법 똑같아요. 주택의 면적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그렇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부수토지도 전부 주택. 근데 주택의 면적보다 주택 외 면적이 크거나 같아. 주택이 한 평이라도 더 커야 돼 반드시. 그래서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은 안분해서 비율대로 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면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땅가 사실 이것도 이게 되게 다른 게 면적으로 갈 일이 아니야 이게. 건물의 가격이 얘랑 엄청 다른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건물 가격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게 돼 있어. 실무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땅값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부수토지 면적 이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일단 부가세랑 비슷하다 여러분들. 고가주택의 경우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도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양도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인 세부담은 굉장히 적지. 그래서 똑똑한 한 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걸 얘기해요. 9억 원. 실거래가액이에요. 부동산 임대 쪽에서 고가주택은 기준 시가가 9억인데 여기서는 실제 매매가 되고 있으니까 9억 원으로 봅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다 고가주택이죠. 지금 아무리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에브리띵 다 고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면 겸용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은 어떻게 볼 거냐 이 이슈가 있겠지. 한번 볼까요? 20억이야 20억. 그렇죠? 요 부분 고가주택이냐 이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주택. 만약 주택의 면적이 조금이라도 크다. 전부 주택으로 보죠. 그러면 전부 주택이니까 20억 전체 놓고 고가주택을 판단하면 돼. 근데 만약에 요게 주택 가격이 한 7억 틀렸네. 미안해. 6억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 부분만 가지고 어차피 주택이니까 요거 6억이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 아시겠죠? 물론 이것도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세법 안에 올라왔는데 2022년은 우리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지금 현재 상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그래서 한 편 읽어볼게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인지를 판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하나를 전체로 보아서 어차피 매매 단위로 보기로 했으니까 하나 전체를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1주택인지는 이제 본 거야. 1주택. 그러면 한 세대 가야지. 한 세대. 한 세대. 이 중요한 거예요. 세대. 세대. 거주 이전의 자유잖아요. 세대. 한번 생각해 보자. 너 아버지 있어. 아버지. 어머니 있어. 그렇지? 그리고 우리 딸. 세 가족이. 요즘에 이런 거 많지. 딸이나 아들. 그렇죠? 방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3개.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딸 따로 산다는 거죠. 3개 꼭 필요해? 2개만 안 돼? 3개 필요해? 3개. 어떤 가족사를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3개 필요하죠. 방이 보통.
그럼 집은 몇 채만 필요면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지. 한 채만 있으면 되지. 세대 기준으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사는데 딸이 꼭 나가서 살아야 돼? 꼭 그런 거 아니잖아. 이 정도 가족이라면, 소위 말하는 가족이라면 한 채만 필요한 거죠. 세대를 기준으로 한 채만 주겠다는 거지. 1세대는 거. 한 사람당 아니죠. 한 사람당. 아니 각자 따로 산다. 3명이 산다 그러면 방이 3개 필요한 게 아니라 집이 3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 아니다. 방 3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집은 한 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세대라는 건 누군가 모여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대의 출발은 배우자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세대란 나 본인 거주자 및 일단 배우자가. 그러니까 세대를 얘기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게 세대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같이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죠? 우리 친구 혼자 살아요?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부모님하고? 그렇죠? 요 가족 구성이 이렇게 돼요? 동생 있어요? 그럼 집 방이 4개 필요한가 거기는? 4개 필요해? 4개. 그렇죠? 그래. 요즘에는 내 친구들 보면은 부부가 같이 앉아는 그 더 편하대. 그래서 같이 앉아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뭐 또 그런데 어쨌든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 그럼 배우자 몇 주? 가족 단위. 생계를 같이 하는 거야.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게 뭐야? 한 주머니에서 나와서 같이 돈 쓰는 게 생계를 같이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한 주머니에 나와서 같이 돈 쓰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네가 친구랑 둘이 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야. 네가 주민등록을 가졌어. 친구. 너의 프렌드. 친구하고 네가 갑이고 친구가 을이야. 요 집에 살아. 친구 소유야. 그렇지? 그리고 네가 갑인데 다른데 집 한 채가 더 있어. 그럼 각각 세대잖아. 각각 세대. 생계를 둘이 같이 해 친구랑? 둘이 친구랑 세대를 같이 하려면 같이 한 주머니에서 나와야지 돈이. 한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친구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건 별도 세대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사례가 있었어. 자매였어. 자매였다고. 실제 사례. 갑 판사? 을 변호사인가 그래. 근데 얘 집인데 여기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얘가 집이 따로 있었던 거야. 그 1세대 1주택이라고 얘네들은 이제 1세대 2주택이라고 국세청을 봤는데 얘는 우리 1세대 1주택에다 각각 세대를 같이 살고 있을 뿐이지 우리 돈 따로 낸다.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죠. 진짜로 생활비 각자 내. 신용카드 대역도 각자 내. 그렇죠? 얘는 뭐 다른 거 내고 얘는 뭐 무슨 전기료 내고 얘는 무슨 생활비 내. 진짜 지갑이 다른 거잖아.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한 주머니 쓴다는 거야. 한 주머니. 그렇죠? 같이 돈 쓴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부부 같은 경우, 배우자 같은 경우 한 주머니 안 쓰는 경우가 있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내 돈은 내 돈이고 와이프 돈은 와이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주고 카드 주고 알아서 이제 내 얼마 버는지 와이프가 알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서로 알려줄 이유도 없고 제가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각자 독고다의 인생. 그런 마인드로 그냥 그럴 수 있잖아. 그렇다고 생계를 따로 하는 건 아니죠.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죠. 그거는 부부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하지만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건 국어적으로 봤을 때 한 주머니.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평으로 본래의 주소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일시 퇴거한 자도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찍은 거야? 취약? 뭐 학교 다니러 온 건 아니죠. 질병의 요양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력이 지금 퇴화된 거를 보면은 약간의 질병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약간의 치매 현상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외우질 못하는 걸 보면 다 까먹는 걸 보면 약간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질병은 아니고 근무상도 아니죠. 뭐 그렇죠? 사업상 형평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일시 퇴거한 자에 불과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집안에서 올라온 친구들 여기에 들어갈까요? 뭐에 정확히 들어간지 나 모르겠더라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취약도 아니야. 질병도 아니야. 근무도 아니야.
사업으로 온 것도 아니야. 도대체 뭐야? 모르겠지만 etc. 기타의 이유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세대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죠. 이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서 이제 법을 개정. 아주 중요한 별표 10,000개 쳐 10,000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법률상 이지지. 거기다 별표. 자, 일단 쳐놓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갑이랑 을이랑 서로 배우자였어요, 배우자. 배우자 관계였는데, 이제 다 을합풀로 집이 7채가 있었어요, 7채가. 다주택자죠. 지금 다주택자는 세율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최고 세율의 20% 가산이야. 그럼 62%잖아.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면 68%야. 세율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혼을 합니다, 이혼. 근데 가장 이혼을 하는 거지, 가장 이혼. 서류상으로 그냥 쪼개는 거야. 서류상으로. 우리나라에 실제로 결혼했다가 서류상으로 쪼갠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것도 이거지만 그 분양 같은 거 받으려고,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또 이혼한 사람도 많고, 돈 앞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을. 그렇죠? 이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한 채는 갑의 소유로 한 채, 나머지 6채는 을의 소유로 해놓은 거야. 그리고 갑이 양도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혼하면 우리 조항이 배우자가 없더라도 각각 세대야. 이혼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부러 이혼하고 이렇게 양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이혼했다고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죠? 여기다 이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다 모른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냥 꾹 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죠. 그거 뭐였더라? 부부 클리닉. 이거 알아요? 부부 클리닉. 아주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게 실제 사건이야. 그 실제 사건을 가지고 구성한다면, 그까진 모르겠지만 실제 사건을 구성한다면 갑이 있었고 을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을이 여자분이었어. 근데 복부인 같은 거였지. 계속 집을 샀다 팔았다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비과세 이걸 적용받기 위해서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계속 이런 거야. 그러다 이제 신랑이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그리고 국세청에서 자꾸 조사가 나와. 이게 진짜 이혼했는지. 옛날부터 그랬어. 쓰레기통 뒤지고 진짜 같이 사는지 자꾸 이렇게 조사가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로 잠깐 살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기 가서 좀 살아. 그때 을이 얘기하죠. 그럼 나 빨래는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내가 아줌마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족 아줌마를 붙여줍니다. 이제 사건이야, 사건. 그래가지고 신랑이 안 그래도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도미 아주머니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눈빛을 보니까 띠리리 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꽁꽁짝 된 거지. 짬짬이가 되니까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법정 앞에 신부 선생님 앞에서 일주일에 뵙겠습니다. 이 4주에 뵙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 사건도 다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기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혼한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국세청이 이렇게 가장 이혼한 경우에 야, 니네 이거 같이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서 1세대 1주택 아니라고 보고 중과해버린 거지. 대법원에 갑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니네가 잘 모르네. 이혼 도장 찍으면 끝이야. 설령 다른 의사가 있어도 도장 찍으면 끝이야. 대법원 형식주의를 주장합니다. 그 당연한 게 여러분 도장 찍으면 사람 마음 언제든지 바뀌어도 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결혼 안 해가지고 모르는가? 우리 선생님 결혼하셔. 그렇죠. 도장만 찍는다면. 그쵸. 어쨌든 도장만 찍는다면 이거 갈라쓴 거야 이건. 말은 서로 같이 산다고 해도 찍는다면 갈라쓴 거야 이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식주의를 내세워서 이혼한 거다 라고 대법원이 나와. 대단히 중요한 의미야. 실질과세 여기 적용 못하겠다. 그것들이 어떻게 한 거야? 국세청 정부가 법을 바꾼 거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법률로 바뀐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 세법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원래 민사상은 절대 이렇지 않아요. 형식주의야. 근데 세법에서 따로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세대를 다시 오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족. 근데 이제 독립세대가 있는 거지. 독립세대. 그래서 밑에 1번부터 3번을 묶으시고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자 이렇게 써세요.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자. 우린 656페이지 하고 있고요. 거기 가운데 동그라미 1, 2, 3번 묶으셔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자. 우리 세법에서도요. 아니 요즘처럼 또 비혼주의가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에서 꼭 배우자가 있어야지만 집을 따로 가져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나이가 들었으면 나가서 내가 집 한 채 사가지고 따로 살겠다는데 그거를 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집을 따로 갖지 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세대에. 그래서 그 기준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 30세입니다. 30세. 그렇죠? 지금 30살 넘었어요? 안 됐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지금 30살 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구나. 그래. 30살 안 됐죠. 그쵸? 지금 다 30살 안 됐어요. 30살 넘으면 나가세요. 나가셔서 하나 사시면 돼요. 하나 사시면. 다만 자금 출처 조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돈 어디서 나왔냐?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30살 넘으면 나가시면 돼요. 안 그러면요. 아이고 사망. 아이고 좀 그렇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네. 그래서 사망해요. 사망하면 배우자 없어도 각각 원래 이 돈은 한 채로 어떻게 있어. 그렇지만 그 사망과 위에 있는 이혼 연결지어야지. 이혼하는 경우도 원래는 따로따로지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어떤 거예요? 사실상 이혼해야지. 사실상 이혼. 진짜 이혼. 3번은 몰라야 돼요. 그냥 독립된 생계 유지 가능한 자. 그래서 30세 이상이면 된다라고 보죠. 물론 30세 이하라도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이번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주택이 뭔지 그리고 1세대가 뭔지 왔어요. 그럼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1주택을 가볼게요. 1주택의 요건. 양도 당시 1주택이어야 돼. 국내.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양도 당시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운데 표 있잖아요. 도표 보면 어땠어요?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B주택을 또 취득했어요. 그리고 A주택을 양도했지. 근데 A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보니까 B주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지. 근데 B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A주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과세 되는 거죠. 그래서 1주택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데 같은 공인중개사에 내놓지. 그래서 같이 팔려. 같은 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밑에 보신 것처럼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입니다. 2개의 주택 이상을 같은 날에 양도하면 선택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밑에 세부사항은 시험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선순위 누구냐 이런 건데 좀 어려운 얘기고 이제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볼게요. 1세대 1주택만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2주택자도 비과세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취득하지 않게 된 경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상황 때문에 그래.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게 집이 팔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새 걸 살 거 아니야. 먼저 사고 나중에 팔릴 수도 있잖아요. 대체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시적 2주택.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지금 요 제목을 붙인다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거야.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가 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고 첫 번째가 대체주택. 집을 산 거야. 집을 샀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또 이사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9주택이 있어. 9주택. 그걸 사고 자 최소 1년 이상은 있어야 돼. 1년 이상. 1년 이상 있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새로운 주택.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9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을 다시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에 뭐를 팔겠어요? 옛날 주택을 파는 거지. 구주택을 양도하는 거야. 구주택을 양도합니다. 이거 비과세 해준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니 내가 사고 나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먼저 사고 옛날 거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이 브랜드, 어마어마한 나의 브랜드를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보통 이제 내가 이제 40 초중반이니까 어쨌든 내 친구들 보면은 이랬었지. 보통 처음에 이제 영등포, 나 이제 여의도에서 사무실 했으니까 대부분 영등포, 대방동, 신길동 이런 데서 조그맣게 집을 하나 사. 그렇죠? 한 1년쯤 지나서 그 주가 이제 집값이 오르잖아. 또 대출 받아가지고 다른 집을 조금 더 좋은 데 가요. 그리고 그거 있지. 그리고 나서 그 신길동에 대방동에 산 걸 팔아. 3년이네. 먹었잖아 지금. 그렇죠? 팔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지?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마포나 이런 데 좀 괜찮은 거 샀잖아. 그게 또 올랐지. 그게 또 구주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또 신주택을 취득하는 거야. 1년 있다가. 그죠? 좀 마포에서 좀 더 좋은데. 그러면 또 요거 가격 오르지. 요거 팔아. 다 비과세 받지. 3년 안에만 팔면 돼. 요건 구주택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새로 사. 그죠? 조금 더 좋은데 마포나 이제 용산 좀 요런데 여기 샀다가 요거 좀 움직이자. 어쨌든 이렇게 산 다음에 요거 또 구주택 된 거 아니야. 구주택. 그리고 또 이제 나의 마지막 종착역 목적지 강남. 이걸 또 사는 거야. 이걸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도 또 오르잖아. 요거 마포도 많이 올랐단 말이야. 요거 정리하고 강남 싹 들어가는 거지. 요게 재테크의 어떤 기본인 거야. 기본. 요즘 사람들이. 요게 최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12년부터 주택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강남까지 입성하는 길이야. 연봉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계속 롤링이야, 롤링. 그러나 다 비과세 받고 가는 거야. 에브리띵. 그죠? 에브리띵 비과세 받고 가는 거야. 내가 그 집 산 거에 살지 않아도 되니까. 다 보유기간만 있으면 되니까. 다 그렇게 받고 가는 거야. 요 조항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야. 요 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좀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거주 이전의 자유고 대체 취득이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몇 가지 제재를 두고 있어요. 그걸 한번 구경해 보지. 자, 국내에 이게 부동산 거래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과세 해주는 거야. 빨리 팔 수는 없으니까. 우리 657페이지입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사면 안 된다는 거지. 1년은 지나서 사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다음 페이지 넘겨서 가론 좀 이따 보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한대죠. 근데 서울에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가운데 이제 다시 앞에 페이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안에 파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팔라는 거야. 2년 안에. 좀 더 단축시킨 거지. 3년이면 양도차익이 팍팍 올라가는 시기야 여러분들. 16년, 17년, 18년에 2배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죠? 3년 버티니까 버티는 기간을 좀 더 짧게 가져가라는 거죠. 목적 당초 취지에 맞게. 옛날에는 2년에서 노무현 정부 MB 때 3년을 풀어줬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대체취득. 어마어마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이걸로 비과세 받아가지고 계속 사람들은 집을 사고 팔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되는 거지. 사고 팔고 하니까. 하지만 이게 계속 비과세 되니까 사람들이 이사하면서 계속 부동산 전 국민을 투기 세력까지는 그렇지만 가는 길로 갔던 거죠. 뭐 어쨌든 뭐 집을 사는 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부루마블 하시는 분들 많죠. 부루마블. 그렇죠? 이게 집을 부루마블처럼 사시는 분들 많은데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지만 세금은 많이 물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일시적 2주택으로 여러 보이지만 3주택자들도 상관없어. 왜냐면 어차피 한 주택은 버리면 되는 거야. 걔 빼고 3주택자라도 일시적 3주택자라도 2개는 비과세 받는 거야. 4개면 그래도 2개는 받는 거야. 그 2개 버리고 제일 남는 것만 가지고 놀면 되는 거니까.
다 양도당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중간에 몇 개가 꼈어도 4주택자라도 2개는 그냥 중과 받고 나머지 진짜 알짜배기 있죠. 그렇잖아. 그래서 뭐 구로동이나 저기 중계동, 노원, 공릉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알아온 데는 조금만 먹고 어차피 세금 반 날리고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한 거니까 갭 투자 한 거니까 그럼 버리고 요거 진짜 알짜배기 마포 강남에 있는 거 있지. 이것만 딱 따먹으면 되니까. 그치? 그렇게 많이 한다고. 4주택, 5주택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마이 브랜드들? 진짜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집이 뭐 몇 채 사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부동산 많이 사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뭐 주택을 가지고 뭐 하는 게 나도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많이 사고 그런 건 아닌데 내 주변에 보면은 이 부동산 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내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맨날 부동산 보고 있습니다. 일 안 합니다. 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이 다 부자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일 열심히 하고 회사 일 열심히 빡세게 하고 이런 친구들은 야근하고 막 이렇게 한 친구들은 밤에 그 친구들 일찍 퇴근하고 부동산 보러 다니는 친구들이 결국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이 나라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다 자유야 자유. 하지만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하는 방식이 좋지 않아요. 나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1세대 1주택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똑같이 세금 내고 그렇죠? 왜 거기를 못 가냐? 세금 때문에.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있잖아. 그걸로 가면 되잖아. 그럼 무주택자는 근로소득세 열심히 내고서는 그렇게 지금 우리도 세금 안 내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불로소득 얻어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있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코 뭐 이게 옳다 그르다의 생각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자, 동그라미 2번 가봅니다. 그래서 1번 끝났고 2번.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명절이 지났잖아요. 명절 증후군 또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집은 명절 증후군 아예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냥 우리 어머니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명절 당일날 아침에 갑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전날 차례 음식도 우리 어머니가 그냥 다 하세요. 다 합니다. 우리 재수 씨도 원래 옆에 살거든. 옆에서 안 하는데 내 동생이 끌고 가서 가끔 합니다. 명절날 아침에 가니까 우리 종민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재수 씨가 새우 맛있게 먹으라고 자기가 다 깠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종민아 새우를 맛있게 먹어야 된다. 작은 엄마가 다 깠단다. 뭐 이런 얘기만 조금 전달해주고 웃음으로 우리 그런 거 없는데 어쨌든 같이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같이 산다는 거. 저는 결혼하고 10년 동안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10년 정도 와이프하고. 옛날에 이제 와이프 또 회사 다닐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회사를 안 다니고 한 집안에 용이 2마리 살 수가 없다듯이 하는 왜 아니 이 등양반이 이 두 분께서 집에서 같이 가정주부로서 계시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가를 하게 된 거지. 근데 그때 이제 많이 느낀 게 여러분 아직 결혼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게 뭐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버리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각만 가지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자,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지금은 그렇게 저희 와이프가 어머니가 옛날에 좀 약간 이게 트러블 고부 갈등 다 있는 거지 뭐. 이거 받아들여야지 뭐.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약간 나 앞에서 약간 욕을 하더니만 지금 그렇게 사이좋게 지냅니다. 가식적입니다. 굉장히 싫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거지.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우리 저 집 가서 살자. 와이프가 얘기하죠. 나 살고 싶다. 네 마음 다 이해한다. 하지만 같이 사는 순간 우리는 한 세대가 되고 1세대 2주택이 되지 않느냐. 남들은 1세대 1주택을 받기 위해서 이혼까지도 불사한다는데 우리는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신랑이 얘기할 수 있죠. 요 규정을 보자 라는 거죠. 직계 존속의 동거봉양. 같이 살기 위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0년 안에만 파세요. 10년 안에만. 10년 안에만 팔면.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거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지. 뒤에 양도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이 되니까. 이런 게 사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 아니야. 옛날에 두 채였다가 한 채를 비니까 누군가에 공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제도죠. 그렇죠? 10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규정 별게 아니라 자, 어떤 남자 한 40대 내 친구도 아직도 40대 초중반 애들이 이제 결혼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결혼을 한대요. 근데 물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얘도 집이 있어. 근데 이제 아내 되는 분도 나이가 좀 꽉 찼겠지. 그분도 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둘이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잖아. 그래서 내 친구가 프로포즈 했는데 여자가 야 우리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싫은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자, 요 규정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뭐라 돼 있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아무거나 양도하면 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받는 거예요. 요건 5년입니다. 5년. 동거봉양은 5년은 너무 짧아 이런 얘기 닥치란 얘기야. 그냥 동거봉양은 10년으로 해줬어. 10년. 너무 짧아 이러니까 혼인은 5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소유주택에 대한 특례. 이거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득한 거예요. 옆에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 내가 살려고 산 게 아니야. 내가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거야. 그렇죠? 근데 앞에 1세대 2주택 비과세는요. 그 대체 취득은 좀 달라. 부동산 거래 특성 때문에 있는 거고. 그리고 직계, 존속, 동거봉양이나 혼인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이 두 채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경우예요. 상속주택. 자, 내가 갑이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한 채만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뭐 강남에 한 채가 있었는데 그죠? 서초에 아버지가 한 채 주고 갔어. 돌아가신 거야. 상속받은 거야. 나 두 채가 된 것이 두 채가. 내가 받고 싶어 받았어요?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죠. 아버지가 주니까 받은 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받은 거지. 뭐 내가 어떻게 뭐 받고 싶은 거 받은 거 아니잖아. 그럼 나 이 주택은 원래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 맞잖아.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 주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요 강남의 주택, 기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양도할 땐 2주택자 맞아요. 얘를 양도할 땐 이해하시겠죠?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럼 보면 상속받은 주택가 파란색만 봐요.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을 일반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내에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뭐를 양도할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즉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도 봐줬다. 옛날에는 그 이거 팔고서 지가 또 하나 샀어. 이건 안 팔아 계속. 이게 알짜배기거든 진짜. 그럼 이것도 비과세. 또 이것도 비과세. 그렇게 해주던 시절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상속 당시 요 갖고 있었던 요 일반 주택 한 번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특이한 규정이고 문화재 주택 한옥마을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내가 이거 갖고 싶어 갖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로 못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박습니다. 그럼 딴 집 사야 되겠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 문화재 주택인데 그러면 거기 문화재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일반 주택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3번 편하게 보시면 돼요. 농어촌 주택. 이게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밑에 표를 잠깐 보면 상속받을 수도 있고 이농, 귀농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이농, 귀농. 이 중에 귀농이 조금 중요해. 귀농 체크하세요. 귀농. 귀농이 뭡니까? 서울에 살다가 수도권 살다가 시골 가서 농사 짓겠다는 거죠. 귀농. 어쨌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옛날에 내가 서울에 가지고 있던 수도권에 가지고 있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귀농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거잖아. 근데 귀농은 장려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뭐를 팔 때 일반 주택을 팔 때 귀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귀농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강남의 압구정동에 집 한 채 있고 귀농을 갑니다. 그리고 그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팔기 싫은 거죠. 귀농. 나 시골에 가서 살긴 사는데 저 집은 계속 보고는 싶은 거죠. 그건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5년 안에 판 경우만 인정해줘. 귀농주택만 그래. 귀농. 보니까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파는 경우, 귀농한 경우에 5년 이내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1세대 2주택을 봅니다. 자, 네 번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중에선. 앞에, 그러니까 문화재, 농어촌, 요 근무상향평 중에서 네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상 요양을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내가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원래 수도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상관없어. 어쨌든 수도권 밖에 주택을 하나 취득한 거야. 내 지방 발령 날 수 있잖아. 그럼 지방 발령 났으니까 거기 주택 취득할 수 있잖아. 부산에 뭐 집 하나. 그러면 이러한 지방 발령이 해소가 됐잖아요. 해소되고 서울에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지방주택 그대로 내비두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3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건에 뭐가 없냐면 사업상 형편은 없어. 그리고 사업상 형편이라고 적어놓고 X. 왜냐면 옛날에 사업상 형편도 인정해 줬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업상 형편을 이유로 드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사업상 형편없다. 쉬었다 합시다.